우리의 삶도 어느 부분은 그렇고 정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덕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겉에서 보는 저는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도 대답을 하던데요. 제가 완벽해 보이나요? 사실 저는요, 노자가 정부와 지도력에 대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못마땅해 하는 어조를 띠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보통 정부와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저의 좀 특별한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여기는 저희 집 안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입니다. 여기가 원래 구조는 이렇게 가벽이 쳐져 있어서 드레스룸이었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사 올 때 많은 분들이 드레스룸을 더 확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드레스룸을 남겨놓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희한하게 약간 미니멀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좀 살다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또 현대인이 물건이 정말 없이 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이 방만큼은 가구 한 점 두지 않고 비워놨어요. 의외로 약간 치유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살다가 머리가 복잡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있잖아요. 피로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안정이 온다는 걸 저는 느껴서, 우리 빈도님들도 공간만 허락되신다면 뭐 복도 한 켠도 좋고요. 어딘가에 나의 케렌시아 같은 빈 공간을 두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이유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비움의 철학하고 좀 맞닿아 있는 책이거든요. 저는 고전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필멸성을 초월한 정신과 기나긴 세월 동안 살아남은 목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고 마음이 좀 멈춰 섰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전을 그래도 곁에 두고 산 편인데요. 그 환경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철학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에는 두껍고 어렵고 또 낡기도 한 철학책들이 벽처럼 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 두꺼운 책들을 장난감처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잘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그냥 문자를 읽은 건데 그 고전들을 이미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그런 뭐 죄와벌 같은 어려운 소설책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제가 어린 시절에 먼저 접했던 책인데요. 오늘은 길을 찾는 책 도덕경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사실 사춘기잖아요. 근데 공부에 찌들어 있고 좀 마음이 조급하고 좀 쫓겨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상하게 노자와 장자의 책을 펼쳐 들게 되었어요. 이번에 제가 새로 나온 도덕경을 리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제가 수십 년 전에 내가 그 책 읽었었는데 어디 있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줄을 쳤는지 다시 열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노자와 장자, 옛날 책인 거 티나죠?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1994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지금은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성윤이라는 분이 쓰셨던 책인데 글씨가 진짜 옛날 스타일 아닙니까? 예. 줄을 쳐가면서 읽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번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막 공부하다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 불안할 때, 또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 때 꺼내서 읽었거든요. 그 책을. 제가 그때 어디다가 줄을 쳤을까요? 한번 볼까요? 돈은 절대적 존재이므로 이름이 없다. 물건에 비유하자면 아직 인공을 가하지 않는 원목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만물의 근원이므로 누구도 그 주인이 될 수 없다. 1994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이 말뜻을 그때는 이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PD님은 몇 년생이에요? 1994년에 몇 살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도덕경을 리뷰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어딘가 있는지 막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한 번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읽었었어요. 지금 그게 벌써, 30년도 더 됐다. 근데 예전에는 사춘기 시절에는 그냥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숨을 돌리고 싶어서 읽었다면은 지금은 좀 의미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너무 애쓰면서 살아온 애썼던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고전을 한 가지 버전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버전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노자 도덕경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여러 버전으로 여러 번 읽었었는데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손자병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죽고 싶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용기를 내고 싶을 때 읽었다면 도덕경은 왜 내가 너무나 애쓰면서 살아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좀 도닥도닥하는 그 느낌을 받고 싶은데 세상에 나온 그 위로하는 책들은 어떨 때는 좀 배부른 소리처럼 솔직히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나 애쓰는 나에게 좀 비워라. 너 비워도 괜찮다. 좀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라는 조언을 듣고 싶을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럴 때 읽는 책이 저에게는 도덕경입니다. 우리 빈둥님들은 어떤 버전이든 도덕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도덕경은 굉장히 특이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잡히지도 않고, 뭐라고 또렷하게 정의되지도 않고, 또 한 문장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문장이 그걸 부정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도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를 쓴 작가는 켄 리우라는 작가예요. 이 사람은 SF물을 많이 썼던 좀 유명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하면서 자기 나름의 시각으로 번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경은 규정되기를 거부한다. 환각을 일으켜서라도 답을 만들어내는 AI의 전지적인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모든 물음에 노자는 나는 모른다고 말을 한다.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모든 것을 안다는 환상을 고집한다. 저는 이 그 역자의 말을 읽고 감탄을 했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AI 많이 쓰잖아요. AI 시대는 우리가 뭔가 물어보면요. AI가 한 번도 모른다고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AI는 모호한 거를 견디지 못하고요. 어떻게든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노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답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훌쩍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켄 리오는 본업이 번역가가 아니라 소설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출신의 미국인인데요. 원래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작가이자 번역자로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로 이제 명성을 얻었지만 텍스트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발표한 모든 소설은 여러 가지 판본으로 존재하는데 사실 권위 있는 판본이라는 내 머릿속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글을 써도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번역자의 시각에 따라서 약간 녹여지기도 하고 약간은 변형되기도 했잖아요. 본인이 작가로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을 도덕경을 번역할 때도 자연스럽게 스며 놓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찬찬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도덕경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답만 요구하는 해석을 강요하는 그런 글이 아니거든요. 이 도덕경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잡아낸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경을 좀 이해를 하려면 노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다르고 시대적 상황을 모르고 고전을 읽으면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노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국들이 서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전쟁이 계속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도 허다하고 남겨진 문서도 거의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사방에 죽음이 난무하고 혼란과 불안이 많았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수록 새로운 철학은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 시절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때 꼽힌 것이 중국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자 육아라든지 법가라든지 묵가라든지 그리고 오늘 만나볼 도덕경, 도가까지 사실 이 시절에 다 꽃을 피웠거든요. 상상해보면 혼란과 전쟁이 반복되고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인생이 고통스러워.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조화와 평화를 얻고 기쁨으로 가는 그런 걸 꿈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서로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여러 가지 육아, 법가, 묵가, 도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발달을 했었으리라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중에서 도가는 길을 찾는 사상이거든요. 그 길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길을 찾는 책이라고 제목에 써 있는데요. 이게 춘추 전국 시대에 끝났다면은 생명력을 잃었을 텐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딘가는 어떤 부분만큼은 불안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 또 경쟁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의 욕망도 판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춘추전국 시대 때 사람들이 느꼈던 불안감이나 혼란이 어느 정도는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노자한테는요, 어떤 정치인, 위정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여러 번 군주를 만대의 수레를 가진 군주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가한 묘사나 비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전쟁터 한복판에 암마를 끌고 갔어요. 근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출산할 때가 되지 않은 암마를 가혹행위를 해서 억지로 망아지를 낳게 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노자에게 그 춘추전국 시대는 그렇게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되죠. 뭐 전쟁, 공포, 죽음. 그냥 비유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녹여있는 현실의 장면들이었거든요. 우리는 강제로 망아지를 낳아야 되는 암말과 같은 존재다. 켄 리우는요, 이게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도 어느 부분은 그렇고 정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공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만대 수레를 가진 군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야망과 우월감에 찌들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포는 지금도 존재하지 않나요?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 빈도님들은 노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가라는 사상이 굉장히 막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같은 신비로운 그런 철학처럼 많이 알려져 있지만 노자는 사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노자의 노자가 늙을 노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뭐냐면 그냥 어르신, 친숙한 스승 정도의 뜻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공자랑은 좀 다른데 이 비슷한 예로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장자가 있잖아요. 노자, 장자 모두 도가의 상징인데 장자는 많은 이야기들이 마치 이소부화처럼 어떤 우화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런 장자와 노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약간 책을 읽으면 책으로 만났을 때 좀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라면 노자는 뭔가 선문답 같아. 그리고 그림자 같은 그런 스승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자를 우리가 지금 만난다면 이런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좀 조용하고 겸손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여백으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백으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 일화들 중에 상당수가 공자와 대화하는 것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노자가 공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자는 덕을 쌓는데 힘쓰더라도 겉은 어리숙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교만함과 요심을 버리세요. 명예와 야망은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이미 뼈가 다 썩어 없어진 죽은 성인들의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노자와 공자는 서로 사상이 좀 다르잖아요. 공자는 뭔가 나의 사상을 권력자들한테 가르쳐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노자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봤을 때 공자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 여러 번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공자는 아마 노자를 자기와 생각이 다르지만 또 감탄하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노자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에게 야, 새도 잡을 수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짐승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용은 잡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오늘 용을 보았다. 오늘 보았던 용이 누굴까요? 노자였겠죠. 그러니까 노자는요 아마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그 긴 세월 동안 권력의 흥망을 모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봤을 때는 공자같이 속세에 관여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속세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하겠다. 명예와 욕망을 내려놓고 진정한 길을 찾아 나서겠다. 이런 사람이 바로 노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버전의 뭐 노자, 도덕경을 읽을 때 항상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걸을 수 있는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불변하는 이름이 아니다. 개똥철학 같은 느낌도 들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말인데요. 지금 시대와는 되게 다르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AI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묻기만 하면 대답을 만들어내는 시대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AI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모른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까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굳이 잘난 척하지 않고 모호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노자가 자신 있게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더 위로가 된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모른다고 말해도 괜찮을 거라는 용기를 줍니다.
제가 고전을 여러 버전으로 읽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경은 정말로 원본이 뭘까 끊임없는 추측이 난무하는 책이거든요. 제대로 완벽하게 남겨진 책은 없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는 원본이라는 건 원래 없다. 원본이라는 것은 그 작가의 머릿속 말고는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여러 버전으로 고전을 읽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할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 빈도님들이 제 책 리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떨 땐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와? 사람들이 왜 책 리뷰를 동영상으로 봐? 그냥 본인이 읽으면 되지 않나? 근데 신기한 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책을 읽으면 되는데 남이 리뷰한 거를 듣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건 하나로 존재하지만 각자가 100명이 읽었다면 100명이 읽고 느끼는 것은 비슷할 때도 있지만 여러 버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두고도 수많은 인간들, 많은 인간들이 붙이는 각자의 해석과 메모들이 있겠죠. 이 고전은 정말 수천 년에 걸려서 사람들의 생각이 겹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책들보다도 이 고전이야말로 여러 버전에 읽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고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다. 욕망을 비우면 도의 경이로움을 보게 되고 의지를 채우면 도의 한계를 알게 된다. 노자라는 사람은 비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을 비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비움에 집착하는 것도 경멸하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백을 사랑하는데 여백이라는 이름에 도취되는 것은 또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제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올려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니멀에 집착하고자 뭐 가족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물건을 계속 버리기만 한다든지 그러진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름대로는 중학교 때부터 노자의 철학을 읽었기 때문에 마인드에 박힌 게 아닐까 싶은데 참 갖다 붙인다, 그치? 어쨌든 노자는 여백을 중시하면서도 거기마저도 집착하지 않는 좀 겸손하면서도 알듯 말듯 잡히지 않는 인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도덕경이 말하는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리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보다 바보가 더 현명하다. 또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실하게 사는 편이 낫다. 우위를 차지하려고 언쟁하고 경쟁하면 결국엔 역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당신을 의심하는 자들을 침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들의 판에 끼지 않는다. 저는 약간 이런 말들을 읽으면 내 스스로가 좀 안정되고 지금 이렇게 바쁜 시대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AI처럼 뭔가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입장, 내가 누군지 그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 압박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50에 읽은 손자병법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프레임에 휘몰아 들어가지 마라. 타인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당신은 진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싸워야 될 때, 억울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손자병법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과 도덕경은 다른 그 사상 같지만 이런 부분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노자와 손자가 말하는 핵심이 결국 같습니다. 힘을 쓰지 않고 빠져나오는 길,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길이 있다. 저도 방송 일을 하다 보면 의미 없는 구설을 겪거나 지나친 악플에 시달린 경험이 물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리고 조바심 나고 막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도 어떨 때는 오해를 받았거나 억울할 때 물론 진중하게 증명을 하고 해명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해명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 판을 뒤집을 자신이 없다면 그 판에 끼지 마세요. 판에 끼지 않는 것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번에 도덕경을 다시 읽으면서도 느꼈습니다. 노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도덕경에도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내킬 때에만 내 입장을 해명할 것이며 나의 결정은 모두 내 것, 남의 것이 아니다. 요즘처럼 뭐든지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공격받는 시대에 이 문장은 굉장히 단호하고 자유로운 그런 감정을 줍니다. 설명은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태도. 저도 이 말이 살아갈수록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켄 리우가 이 책에 깊이 빠져들었던 이유도 비슷한데요. 이 켄 리우는 그냥 약간 SF 소설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자신의 뿌리가 있던 중국의 수천 년 전에 고전을 번역을 했을까? 그 계기가 됐던 게 팬데믹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 켄 리우가 인간에 대한 신념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우리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 코로나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질병보다 더 심했던 게 정치 때문이었거든요. 정치 때문에 힘들었다고 캠 리오는 얘기를 합니다. 사방에서 무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때 그랬죠. 우리가 막 감염되는 사람 막 추적하고 서로한테 경계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편집증적으로 막 위생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권력을 둘러싼 다툼도 있었고요. 또 이러다가 전쟁 나겠다. 전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가짜 뉴스도 판을 쳤거든요. 켄 리온이 얘기해요. 거짓말이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로 전락돼 버렸다고. 그리고 혐오나 증오가 가장 큰 목소리가 되었고 폭력이 가장 기억될 만한 장면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요. 팬데믹 동안 우리는 질병보다 우리 인간 사회에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었구나를 더 많이 느꼈고 가까이서 봤고 우리는 그때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가해자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뉴스 앵커로서 초반에 코로나 초기 우리 기억나요? 뭐 몇 번 환자가 어딜 갔는지 막 그 동선까지 추적해서 저도 그랬는데 제가 진행한 뉴스에서 7번 환자가 부산 어디 호텔 갔다 어디 갔습니다 하면 사생활이 거의 까발려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 병이 돌지 않게 하겠다는 대의가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켄 리우도 그때 그런 상황이 너무 압박스러우니까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안 스토리텔링을 멀리했고 글을 쓰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로봇처럼 살았는데 로봇 버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쉬는 기간 동안 도덕경을 다시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천 년 전의 철학에서 답을 찾고 싶었겠죠.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용기가 흔들릴 때마다 가끔씩 도덕경을 열어봤었는데 그때마다 이 문장이 저에게 힘을 줬거든요.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 보이고 똑바른 도는 휘어진 듯 보인다. 저는 도덕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이건데요. 사실 우리는 늘 곱고 반듯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똑바른 길은 오히려 휘어져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다듬지 않은 나뭇가지처럼 옹이도 있고 돌기도 있고 갈래도 있고 굽이도 있다. 또 나무라는 게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방향을 꺾어서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핏 봤을 때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정신의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죠. 거친 껍질의 나뭇가지가 진부하고 하찮은 것들이 얽힌 굳은 살을 벗겨내고요. 또 의심 없이 받아들인 현대적인 매끈한 광택에서 우리를 깨워낸다. 이런 굳은 살들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삶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아서 괴로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좋은 게 괜찮아. 오히려 너가 지금 힘든 거, 너가 괴로운 거, 그 순간이 진정한 길에 더 가까워. 이렇게 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또 때로는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비웃음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받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인정받고 살지 않았거든요. 저도 살다가 보면은 남들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이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치 있다,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로도 많이 들렸습니다. 민들레는 이미 천송이의 다른 민들레가 피어나더라도 자신이 피어나는데 별다른 이유를 요하지 않는다. 아이는 이미 천곡의 다른 노래가 존재해도 자신이 노래하는데 아무런 이유를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가 내가 선택한 길을 진지하게 가고자 할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거나 어떤 이유가 필요한 건 어떻습니까? 인간뿐입니다. 자연은 생명은 그냥 피어나고 그냥 노래하는데 우리 인간만 인간의 눈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번역이. 일부러 그랬대요. 박식함을 버리고 명료함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쉽고 단정하더라고요. 이 노자와 도덕경을 다룬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요. 빨리 읽을 필요 없어.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도덕경이라는 책을 빠르게 읽는다면 그것은 그 책을 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소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읽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지식은 더 좁은 길로 인도할 뿐이니 계속 텅 빈 채 열려있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도덕경이야말로 여러 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제가 94년도 이 책을 읽고 그때 읽었던 도덕경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이야말로 여러 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들이다. 중국 철학에서 어떤
이상적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공자의 성인과 다릅니다. 완벽한 사람이거나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노자가 생각한 성인은 단지 하늘과 땅 사이의 영원한 흐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포와 아름다움처럼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때로는 함께 춤을 추고 또 그 미묘한 패턴을 눈치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인은 욕망을 비우고 때로는 의지를 채워야지 그 한계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닿으시나요? 도가에서요, 최상의 가치는 물에 많이 비유가 돼요. 상선약수 많이 들어보셨죠? 최선의 선은 물이다. 다툼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 무사람이 꺼리는 곳으로 흐를 줄 아는 게 물이다. 삶에서도 땅 가까이 낮아지고 사회에서는 친절해지고 말에서는 진실해지고 또 다스림에서는 질서를 세우고 일에서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툼이 없으므로 허물도 없는 상태, 상선약수 같은 상태. 생각해보면요, 물이라는 게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깎아내린 건 뭐던가요? 물입니다. 특히 도가 사상을 보다 보면 물,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그 상태로 바다가 강력한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데, 바다는 생각해보면 그 모든 물의 위치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서 바다가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많은 물, 세상의 모든 물을 끌어안는 존재가 바로 바다입니다. 우리가 작은 영역에 매달리기만 한다면 이 바다의 넓고 깊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크게 흐르는 존재는 낮아야지 높아집니다. 이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크게 살고 싶다. 내가 크게 살려면, 담대하게 살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노자는 우리한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낮고 비워진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힘으로 뭔가를 막 밀어붙이는 대신에 좀 약간은 관조하면서 흐름을 읽을 줄 알고 크게 주장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라. 알듯 말듯 하지만 분명히 제가 뭔가 속도전에 지쳤을 때, 조급증이 날 때, 이 오래된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뉴스랑 시사 프로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특히 정치인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뉴스 속에서 만나는 위정자들을 보면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몰라서 큰 화를 입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에 직업이랄까요? 직장을 여러 번 바꾸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떤 일을 약간 마무리할 시점에 접어들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애써 잡지 않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이란 순간이 오면 저는 항상 어릴 때 노자에서 읽었던 그 말을 떠올리거든요. 이미 넘쳐 흐르는 그릇에 더 부으면 결국 쏟아진다. 예리한 칼날을 계속 갈면 어떻게 되나요? 칼끝이 상하고 휩니다. 또 가득 쌓은 보물은 오래 지킬 수가 없다. 성공으로 인한 자만은 몰락의 씨앗이 된다. 일을 훌륭히 마친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곧 도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진짜. 근데 물러설 때를 알지 못해서 더 화를 입는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이 세상인데요. 저도 여러 번 일을 바꾸면서 마무리할 때마다 미련 갖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힘들지만. 아마도 고등학교 때부터 물러날 줄 아는 게 도다. 이거를 무의식 중에 세뇌를 시켜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덕경 책이 속세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통치자일까? 도덕경에서는 4단계로 이 지도자를 설명하는데요. 첫째, 최상의 통치자는 백성이 그가 존재하지도 모를 정도의 사람. 둘째, 그 다음 통치자는 백성이 그를 사랑하고 칭송하는 사람. 셋째, 그 아래는 백성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최악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백성이 업신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왔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요즘은 어떤 케이스의 위정자들이 많이 보일까요? 그 답은 빈둥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최상의 통치자는 한가롭고 명령을 내릴 일이 없고, 일이 끝나면 백성들이 그분이 해낸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해낸 거야 라고 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다. 자기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사람은 성과를 빼앗는 사람이지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은 조직에서 리더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재빨리 답을 못하는 게 없어.
알미 길고 넓고 저 사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 그리고 통찰력도 예리해.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상적일까요? 저는 말빨 좋고 잘 싸우는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시원하게 뭐 모두각이라고 해야 되나 저격수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능한 거지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기계라면 그런 사람은 부품과 같은 사람이다. 분투하고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은 벌을 두려워하고 칭찬을 갈망하는 운명이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몇 명의 인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말을 잘해서 혜성처럼 떠오르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의외로 저 사람 약간 속이 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인문학적인 소양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제가 표현은 안 합니다만 왜 그럴까? 여기 답이 나옵니다. 호랑이는 아름다운 털 때문에 사냥당하고 사냥개는 남들이 잡으라고 하는 것을 잡기 때문에 줄에 매인다. 이상적인 지도자는 이게 나의 공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그의 노고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그를 칭송할 방법조차 떠올리지 않는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훌륭한 정치인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다. 시스템을 남기는 사람이다.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공기처럼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래도 누군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남겨진 것들이잖아요. 뭐 도로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남기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은 정치 입문 제안을 받은 적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나를 돌아봤을 때, 노자의 시각에 돌아봤을 때 저는 시스템을 만들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 비움의 방에서 빈둥님들 만나고 있잖아요. 노자는요, 욕심이 날 때마다 비우라는 걸 강조했어요. 30개의 바퀴살은 하나의 구멍에서 만나서 수레를 만들고 그 빈 공간 덕분에 수레바퀴는 쓰임을 갖는다. 구운 진흙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둘러싸고 굳어서 그 그릇을 만든다. 보이지 않는 텅 빔 덕분에 그릇은 물건을 담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비우는 걸 좋아했나? 있음의 쓰임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저는 이게 노자 사상에서 이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진짜 재능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많이 포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겉으로는 지금 뭐 아나운서도 하고 앵커도 해보고 또 사회적인 뭔가 이룬 게 있다면 그거는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았던 저희 엄마 덕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은 저는 요즘에 이런 고민이 좀 있긴 해요. 저도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낳았을까. 잘 낳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여전히 지금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자아 실현 욕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비울 줄 알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희한하게 저희 엄마와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 스타의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큰 구설수 없이 살아오신 그 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혹시라도 동생한테 폐가 될까봐 어디 가서 누구 언니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자신을 낮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제가 좀 마음에 이상하게 남았어요. 그 스타는 가족들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고 오랜 세월 롱런을 했구나. 그러니까 남을 채우든 나를 채우든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어딘가는 내려놓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저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든 뭐 저를 위해서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이미 온 거는 아닐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려놓을까요?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덕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색깔은 눈을 멀게 하고 소음에 가까운 불협화음은 귀를 먹게 한다.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 정신이 불안해지고 갈망하고 욕망하면 마음은 꼬부랑길에서 길을 잃는다고 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삶에서 곤란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거든요. 저도 살다가 보면 실수하거나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분통이 터지거나 일이 순탄하게 갈게 꼬인 적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방향을 잃을 때마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내가 너무 간절했다.
실제로 됐던 것들은 오히려 마음을 비웠을 때 저는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빨리 하고 싶어 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고 너무 많이 이루고 싶었던 것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재밌는 우화가 나오는데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뭐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하고 굉장히 솜씨가 좋은 고기를 잘 써는 백정이 나오는데요. 이건 장자의 우화인데 두 사람 다 공통점으로 그 장인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선비나 어떤 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레바퀴를 만들던 백정이 되고 그 장인들이 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너처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몸으로만 느낄 수 있을 뿐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이 장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공부해도 이 손맛, 몸으로 익힌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삶 속에서 읽고 끝내버리면 애쓰지 않으면 읽지 않은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말, 하고 있는 말은 그냥 흔적이고 붙잡히지 않는 진실이 담긴 텅 빈 발자취일 뿐이다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몇 부분에서 저는 공자와 노자의 대화를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두 사람은 사상은 달랐지만 대화를 즐겼잖아요. 근데 공자는 자애로움을 중시했어요. 세상 만물과 조화를 이루고 사사로운 편에 없이 사랑하는 것. 근데 노자가 보기에는 공자가 좀 우월함을 칭송받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속칭 얘기하면 정의롭게 보이고 싶어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말은 다 말치레다.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사로운 편애가 없다는 얘기는 너가 사사로운 편애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본성에 따르면 된다. 해와 달과 별은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우주의 내재한 길을 따르게 내버려둬라. 자애로움이라는 깃발을 들지 말아라. 더 크게 종을 울릴수록 도둑은 더 멀리 도망간다. 심지어 공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비를 끊어라. 정의로움을 버려라.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 상식, 정의에 대한 감정과도 전혀 다른 시선을 보여주죠. 공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책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왜 제후들이, 왕들이 나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 그러자 노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대의 이상에 따라 세상을 재편할 능력을 가진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요. 공자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깊은 좌절감이 느껴짐과 동시에 와, 노자의 어떤 그 시니컬함, 날카로운 현실 감각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종종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 노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끝으로는 오래 설 수 없고 성큼성큼 걸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계속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넣어두고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덕경에서는 그것을 소요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의 자유.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고요. 동시에 또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저도 우리 빈둥님들도 늘 이 자유를 갈망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방송인이니까요. 당연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제가 뭐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최고의 방송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능력을 사람들이 잘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좋은 학교도 좋은 직업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인정 중독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저에게 위로가 되는 일화가 장자에게 하나 있는데요. 왕이 장자한테 벼슬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자는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벼슬을 주려고 하니까 옛날에 신령한 거북이가 살았는데 3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왕은 그 거북이의 등껍질을 비단에 싸서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삽니다. 과연 그 거북은 비단 속에서 칭송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고 다니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이 오래 남던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거북이는 어떻게 살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SNS 속에서 끊임없이 남의 칭송을 갈망하며 살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남의 시선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조금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조급함을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조금씩은 얻어갈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옳기만 한 고전은 없거든요. 이 도덕경도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다, 뭐 현실에 있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고전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삶의 용기를 얻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도덕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움켜쥐면 놓친다. 세상은 강제로 장악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서둘러 가고 어떤 이는 뒤처지고 또 어떤 이는 한가롭게 거닐고 어떤 이는 헐떡이며 뛴다. 도를 깨달은 자는 너무 과한 것, 너무 풍요로운 것, 너무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요. 지금의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빠르게,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노자에게 감동을 얻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노자가 전쟁을 극도로 혐오했거든요. 군대는 세상을 지배하지 마라.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승리했을 뿐이니까 뽐내지 마라. 힘의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길뿐이다. 또 말합니다. 무기는 불길하다. 승리를 기뻐하지 마라. 사륙을 기뻐하는 것이다. 전쟁은 장례식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라. 죽은 이들은 눈물로 애도해야 마땅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좀 숙연해졌는데요. 사실 개똥 철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노자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겪었을지가 상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백성을 갓난아기처럼 대하라는 말도 해요.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노자가 굉장히 인간을 사랑했구나. 오히려 속세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했구나. 약간 도덕경의 따뜻한 면모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끝난 듯이 슬퍼하지 마라. 하늘과 땅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지푸로 만든 개일 뿐이다. 전쟁에서 죽은 이들, 비겁자와 영웅 모두 애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면 미소를 지어라. 왜냐? 그들은 도의 흐름으로 돌아간 것 뿐이다. 진흙 둥지 속의 제비처럼, 진흙 속의 꼬리를 끄는 거북이처럼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영원해진 것이다. 이 문장은요, 세상과 죽음을 좀 다르게 보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영원히 보인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적도 내 편도 없고, 언젠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될 순간도 있는데, 오히려, 너무 막 세상을 잃은 것처럼 격하게, 뭐랄까요. 그 죽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에서 도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봐라라는 거죠. 이런 말들 때문에 도가가 정치와 양립할 수 없는 사상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쥔 자한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도덕경이나 장자의 글을 보면은 분명히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들이 많거든요. 도를 깨달은 자는 예리하되 배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지 않는다. 해를 끼치기보다 기르는 데 뜻이 있고 공격적이기보다 순종적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노자가 꿈꿨던 권력은 휘둘러서 강해지는 권력이 아니고 휘두를 수 없는 권력을 꿈꾼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의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위대한 사상들은 모두 좋은 공동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제가 강적들을 맡았을 때요, 그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강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제가 노자를 떠올렸거든요. 사실은 제 답이 뭐였냐면 세 보이는 사람이 세지 않을 때가 많더라. 오히려 부드러움 속에서 한 방을 품고 있는 사람, 그게 강적이다.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데 단단한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빈둥님들, 겉에서 보는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도 대답을 하던데요. 제가 완벽해 보이나요? 사실 저는요, 완벽을 추구하면서 살긴 했어요. 근데 완벽을 추구하며 살다가 숨이 차. 그럴 때 이런 노자나 장자, 도덕경, 이 문장을 읽으면 조급함이 조금 눌러지더라고요. 가장 완벽한 것은 흠이 있어 보이지만 끝이 없다. 가장 고든 길은 구불구불해 보인다. 가장 뛰어난 기술은 다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요함은 들썩임을 이기고 차분함은 맹렬함을 이긴다. 저는 이런 문장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됐습니다. 완벽함에 굳이 매달리지 않더라도 길은 길대로 흐른다는 게 위로처럼 들렸거든요. 노자의 사상은 참 어렵습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고요. 너무나 이상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노자는 알고 있어요. 노자는 누구에게나 도를 납득시키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저는 그게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를 깨달은 자는 누더기를 걸치고도 귀한 옥을 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소요, 완벽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을 한두 권 읽었겠어요?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때, 중학교 때 이런 책을 읽었던 것이 어쩌면 나의 지적인 허영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뭐 특목고나 서울대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초엘리트들,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마음 한구석에 느끼고 있었던 압박,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들이 자꾸만 이런 책들을 찾아보게 한 게 아닐까? 40이 제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도덕경을 읽는데 그때보다도 더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갓난아기 시절의 단순함과 투명함을 잃어버렸거든요. 김동님들은 어떠신가요? 샘물이 마르면요. 물고기가 헐떡거린다는 일화가 나와요. 샘물이 마르면 물고기는 헐떡거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입안에 남은 물을 뱉어서 물고기가 서로의 아가미를 적셔준대요. 그것이 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를 얼마 남지 않은 물로 적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빼앗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떤 형태나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노자가 말한 도는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통은 찰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은 불안해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죽음도 좋고 나쁨이 없다. 노쇠도 좋고 나쁨이 없다. 시작도 좋고 나쁨이 없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러니까. 우주의 만물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모두 도의 흐름 속에서 헤엄치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노자가 말한 우리의 세 가지 보물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랑과 검약과 겸손입니다. 자, 사랑. 우리는 사랑하게 용감할 수 있죠. 왜 엄마들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검약하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욕심이 없으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겸손하면 우주의 흐름을 담아내는 오래가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해석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켄 리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자가 언어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이 작가가 번역하면서 스스로 깨달았지 싶어요. 노자를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덜 쓰고 싶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본질에서 더 멀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죠? 오늘의 책은 도덕경이었습니다. 노자가 정부와 지도력에 대해 하는 말의 대부분은 못마땅해 하는 어조를 띠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보통 정부와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는 권력자와 야심가들이 도가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의 역할 대부분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전쟁과 정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하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이념과 거대 담론과 장대한 계획은 늘 의심하라니 그들에게 이보다 더 불쾌한 철학이 어디 있겠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을 피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장자는 딱히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친구가 노자에게 물었다. 권력자의 개입 없이 사회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나? 노자가 대답했다. 사람의 마음을 슬며시 자극하거나 지도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하네. 좌절되면 침울해지고 충족되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 우리는 정념의 포로라네. 들뜨면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우울해지면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으며 고요할 때는 심연보다 깊다가 움직일 때는 달리는 구름보다 가볍지. 사람의 마음보다 더 제멋대로인 것도 없다네. 역사를 한번 돌아보게나. 인간의 마음을 한치라도 개선하는데 성공한 지혜로운 왕이나 현명한 입법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장려한 철학들이 흥망을 거듭하고 이런저런 당파가 세력을 얻었다 일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남은 것은 무엇인가? 논쟁, 상호 비난, 이성을 가장한 합리화뿐. 영리함이 높이 평가받고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도 겨루고 다투고 싸우지. 그러면 정부가 법규와 규칙, 형벌과 포상을 내세우며 개입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층 더 어지럽힌다네. 만대의 수레를 가진 군주들조차 왕좌에 앉아 두려움에 떨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게나. 처형된 시신이 빽빽히 들어차 있고 감옥은 넘쳐나고 있네. 그런데도 유가와 묵가는 여전히 밖에서 논쟁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남의 눈길을 끌려하고 권력을 다투며 족쇄와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지. 이보다 더 뻔뻔한 일이 어디 있겠나. 현자들의 장려한 철학이 감옥 문의 빗장이 아니라고, 자애로움과 예의범절의 관념이 족쇄의 고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어찌 단언할 수 있겠나. 만일 우리가 현자들을 숭배하길 멈추고 영리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생각을 버릴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제야 세상은 평화를 맞이할지도 모르겠네. 다툼 없이 행하다. 신뢰할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신뢰할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논쟁하지 않고 노련한 논쟁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아는 자는 박식하지 않다. 박식한 자는 참으로 알지 못한다. 도를 깨달은 자는 쌓아두지 않는데 남에게 더 많이 줄수록 자신에게 더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늘의 길은 해를 끼치는 일 없이 기르는 것이다. 도를 깨달은 자의 길은 다툼 없이 행하는 것이다.